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치매 분절 외적인 진통 기전, 상행 및 하행 경로를 통한 조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처음에는 제가 한 2번이나 3번 정도로 그 정도만 진행을 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7회, 8회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제 예상에는 한 10회나 11회 정도면은 치매 간단한 진통 기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요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강의 시리즈에서는 다시 통증의 기전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침 치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번 시간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침 치료가 이러한 기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선 머릿속에 담아두고 통증의 기전들을 다시 한번 다음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쭉 살펴보다 보면은 침 치료가 이러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치료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좀 강의가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낯설거나 좀 잘 모르는 개념들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이거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도 있구나 라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에 개념에 침이라는 거를 놓게 되면은 우리의 말초와 척수와 뇌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통증의 기전들을 살펴볼 때는 앞서서 들어왔던 침 치료의 진통 기전이 통증의 기전을 억제를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바로 이해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들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치매 분절 외적 진통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위 치열이 왜 효과적인지는 이전 강의들을 통해서 피부 분절 등을 통해서요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침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 자극이 척수를 타고 올라가서 뇌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침 자극을 하게 되면은 우리 머리에서 뇌에서 여러 가지 통증을 억제하고 기분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작용을 가진 여러 가지 펩타이드들이 방출이 된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펩타이드들은 중추신경, 뇌에서 여러 가지 부위들에 존재하고 있고 침 치료는 걔네들의 분비를 촉발을 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타 엔돌핀도 있고 엔케팔린도 있고 다이놀핀이라는 것도 있고 오팔민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부위마다 서로 다른 부위들에 존재하고 있고 엔케팔린 같은 경우에는 척수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다이놀핀 같은 경우에도 척수나 이제 뇌간에 존재하고 있고 베타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 중뇌나 뇌하수체 이런 부위들에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따라 가지고 이 날록손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침 치료에 진통 효과가 억제가 된다는 것도 제가 이전 강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피로카인과 같이 이제 말초의 감각을 차단을 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도 침 치료 효과가 차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뇌에서 내인성 진통 물질에 의해서 작용하는 침 치료 기전에 대해서 그를 길항을 하는 그의 작용을 차단을 하는 억제를 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돼도 침 치료 효과가 감소가 되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들이 여러 실험적인 효과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침 치료 효과는 말초에서도 그리고 중추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 어느 한 단계를 차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알게 되고 침 치료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치료적인 술기구나 라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자, 날록손에 의해서 베타 엔돌핀이나 엔케팔린이나
다이놀핀이나 오팔민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억제화되고 이로 인해서 치료 효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그림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또 이제 전침 주파수에 따라서 서로 분비되는 물질들이 달라진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파로 자극을 할 때는 베타 엔돌핀이나 엔케팔린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반대로 고주파 전침을 사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다이놀핀과 같은 진통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일부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급성기의 통증이나 만성기의 통증에 있어서,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들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전침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들이 진통 효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상당히 강력한 심한 급성기의 통증에는 저주파 자극보다는 고주파 전침 자극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연구들이 있고요. 반면에 만성적인 통증에는 오히려 저주파 자극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뇌인성 진통 물질의 분비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전기 자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침구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수기법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강자극하는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예를 들면 청룡 파미법 같이 상당히 이제 가벼운 터치를 하는 것도 있고, 무슨 맹호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강력한 소산법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고주파 전기 자극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겠죠. 고대에도 예전에도 침 자극에 따라서 어떤 이러한 기전들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러한 기전들을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러한 기법들이 발전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한의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안 좋은 점인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전적인 치료들이 이러한 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알려지면은 거기서 그냥 멈춰요. 침치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용을 한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기법들이 이러한 베이스가 있대, 역시 한의학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무술 같은 경우 동양 무술 보면 태극권도 있고 각종 격투기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보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굉장히 약간 좀 오버한 액션을 취하는 게 알고 봤더니 원래 무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들이 취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무기를 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훈련적인 가치가 높다. 그리고 굉장히 기이한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수련 방법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알고 봤더니 이제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그런 이제 훈련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술을 지금 그 고전적인 방법을 거의 잘 취하진 않죠. UFC 선수들이 태극권 수련 이런 걸 잘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미 그러한 현대적인 시각에서 운동생리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전해 왔고 이미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에 어떤 치료 방법들이 그럴만도 했네, 그럴 이유가 있었네 라고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지. 역시 태극권의 수련 방법이 굉장히 뛰어나, 소림 권법의 수련 방법이 굉장히 뛰어나,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의학의 치료 기법들이 이런 과학적인 베이스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치료를 제공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치료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과학적인 연구가 옛날에도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발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이 계속 진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시 한의학은 대단해 이런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절 외적인 진통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길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 자극에 의해 척수에서는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앞서 봤던 그런 이제 내인성 진통 물질이 분비가 되고 뇌에서는 베타 엔돌핀이 방출이 됩니다. 이러한 신경 펩타이드들은 다양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게 돼서 이러한 신경 펩타이드들이 표적으로 하는 여러 세포들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우리 신경 세포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침 자극을 하게 되면 통증을 가진 환자에서 베타 엔돌핀이 20분까지 최대 농도에 이르게 되고 침을 제거하게 되면 그러한 효과가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즉 1회 침 치료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봤을 때는 침 치료를 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필요한 부위에 피부 분절증을 참조를 해서 적절한 부위에 자침을 하고 적절한 자극을 수기로 가하거나 혹은 전기침 자극을 통해서 주로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는 저주파 전기 자극을 가하면서 필요하다면 복합적인 자극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직은 명확하게 어떤 자극이 더 좋으냐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자극을 시행을 하게 되면 2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자극을 20분 정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진통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범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은 유침을 전기침 자극을 15분에서 20분 하는군요. 그게 그냥 그냥 환자가 한의원에 와서 치료받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니까 거의 맞춰서 그냥 적당히 배분한 게 아니라 이러한 명확한 생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유침은 그냥 전통적으로 침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 게 좋다라고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생리학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굳이 버릴 필요가 없죠. 이런 원리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남들도 20분 하니까 나도 20분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그냥 1회의 침 치료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침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신경 자극을 멈추게 되면 이러한 증가된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알려져 있는 진통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침 치료의 단기적인 효과는 짧게는 6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원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때는 회진을 돌면서 하루에 2번이나 3번 이렇게 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침 치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급성적인 치료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침 치료는 누적적인 치료 기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타 엔돌핀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어떤 뇌의 기능이 조절이 된다거나 하는 아직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기전들에 의해서 통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통증의 감각적인 부분, 또 통증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변화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특히 침 치료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침이 통증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특히 더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침술 마취가 과거에는 좀 어느 정도 시행이 되다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한 침 자극을 했을 때 특히 환자가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고통들이 상당히 감경되고 조절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뭐 개용술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 외 여러 가지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 마취 대용으로, 물론 통상적인 마취와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된 게 일반적이긴 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이 시행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곁다리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침 자극의 몇몇 효과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날록손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에 의해서 기량이 된다는 게, 즉 이제 차단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말초 얘기를 할 때는 말초를 차단을 하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침 치료가 효과가 차단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중추에서 아니면 척수에서의 어떤 내인성 진통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침 치료 효과도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침 치료는 이러한 물질들을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것이 70년대, 80년대 연구된 침 치료의 주요한 작용 기전, 특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말초나 척수에서의 작용 기전보다 현재는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뇌에서의 진통 기전의 일종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뭐 이런 신경 펩타이드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지만 최근에는 뇌 영상 연구들의 힘을 입어서 어떤 굉장히 복잡한 뇌의 뭐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거나 아니면 뇌 기능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연결성의 변화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또 나중에 뒤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침의 주파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성 진통 물질이 분비된다. 그래서 엔케팔린이나 다이노르핀 같이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통 효과가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전침의 혹은 수기 자극의 빈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정말 이제 역사적인 연구를 통한 그 피규어예요. 정말 이거 되게 오래된 그 그림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옛날 논문에 있는 삐뚤삐뚤한 이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침 자극을 했더니 통증 역치가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30분 만에. 그래서 침치료 효과가 최대로 올라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날록손이라고 하는 이 베타 엔돌핀의 작용을 차단을 하는 이러한 약물을 주입을 했더니 침치료 효과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30분 정도 침치료 효과가 떨어졌죠. 물론 뭐 초기 상태에 비해서는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침치료의 효과가 소실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 날록손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니까 진통 효과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경과를 볼 수 있게 되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침을 여러분들이 자극을 해서 적절한 자극이 초기에 한 20에서 30분까지 가해지게 되면은 그러한 효과가 일시적으로 차단이 될 지언정, 뭐 일반적으로 이런 효과가 차단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건 생리학 실험을 위해서 날록손이 침치료 효과를 차단하더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아마 이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그냥 갔겠죠. 진통 효과가 최대에 이르렀다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 이러한 진통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날록손이 침치료의 진통 효과를 다시 기량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침치료의 진통 효과는 내인성 진통 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다 라는 것들이 이를 통해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듯이 침치료의 효과는 굉장히 한 6시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단기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 전기침 자극하고 우리 텐스라고 하는 피부에 붙이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보이를 가신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방문 간호사분들이 텐스라고 하는 기계를 들고 가서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이제 통증 관리를 해주는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경우가 뭐 드물지 않을 거예요. 여기를 봤더니 한 뭐 30분 정도 이렇게 뭐 이게 검은색이 침이고 우리 이제 흰색이 이제 텐스라고 하는 기계예요. 피부에 붙이는. 그래서 침을 놓고 이제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나
아니면은 피부에 붙이는 이렇게 이제 텐스를 했을 때나 진통 효과를 이렇게 봤더니 거의 치료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거는 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쥐가 이렇게 이제 꼬리를 이렇게 할 때 이 꼬리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기침 자극을 했을 때 그리고 텐스를 했을 때 이 쥐가 만약에 이제 꼬리가 막 굉장히 고통스럽다 아니면 이제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더 많이 반응하거나 그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침 치료가 이제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또 침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텐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 경혈, 경락 이런 이론을 떠나서 뭐 분절 치료와 같은 그런 이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침 치료는 기본적으로 자극요법이구나. 특히 전기침 치료는 더욱더 그러한 성격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침 치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수기침 치료를 대체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침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적인 이런 문제들이 개입을 해서 그 결과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는 있지만 정말 이제 수기침 치료하고 전기침 치료하고 이게 맹거음을 해서 정말 환자가 모르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럴 것 같진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침 치료를 임상시험에서 환자 나는 이 전기침 치료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이 환자가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해주는 그런 침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치료 반응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침 치료하고 우리 수기침 치료와 전기침 치료 사이에 치료 효과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른다. 그리고 반드시 전기침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어떤 수기법을 대체하는 게 전기침 치료다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 제가 전기침 자극을 할 때 주파수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이런 생리학 실험에서는 저주파하고 고주파나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주파수 사이에 치료 효과의 좀 차이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이제 제가 통증 질환에서 뭐 급성 통증이나 만성 통증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몇 가지 있고 또 대표적으로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질환에서도 전기침 주파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보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선 심지어 침 치료의 부위, 그러니까 뭐 이제 원위 치열이냐 아니면은 근위 치열로 이렇게 이제 복부에 침을 놓느냐에 따라서도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침이냐 아니면 뜸이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경험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미를 해서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게 좋다 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어떤 환자들에게는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환자들에게는 덜 효과적이고 혹은 어떤 환자들에게는 고주파 전기침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주파를 사용해도 괜찮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걸 사용하는 것도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진료를 하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베이스에는 이러한 어떤 생략적인 지식들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것들을 제가 또 계속 누누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치매 진통 효과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면은 뭐 이제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있죠. 뭐 여기 보면은 뭐 엔케팔린 얘기도 있는데 뭐 통증을 관여하는 이제 우리 침 자극에 의해서 침 자극이 이렇게 머리 위로 쭉 올라가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행성으로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뇌에서 어떤 뭐 우울이나 감정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하나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진통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런데 이게 베타 엔돌핀에 의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신경 세포들이 활성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뭐 옥시토신 같은 이러한 뭐 진통 효과를 가진 신경 전달 물질도 생성이 되고, 또 척수 후각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의 방출은 시냅스 후막 등에 작용을 해서 직접적인 또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진통 효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진통 효과가 어떻게 임상적인 진료와 관여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분절 외적인 진통 기전은 분절 효과를, 그러니까 특정 부위, 특정 피부 분절이나 특정 척수 분절에 대해서 그 부위에 대한 뚜렷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더 증가를 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즉, 전체적인 진통 효과 수준을, 우리 몸에서 진통 효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그러한 기전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합곡이나 곡지, 족사 및 퇴충 같이 우리 경혈학 교과서를 보시면은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어느 질환에 대해서나 주치혈로 항상 들어가는 그러한 경혈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물론 이 나름의 어떤 이제 또 특이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그냥 강력한 어떤 신경 자극을 통해서 분절 외적 진통 효과를 촉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맨날 들어가는 이러한 경혈질에는 그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또 내인성 진통 물질의 방출을 유도하는 자극은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단기적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 가소성의 변화라거나 하는 여러 변화들을 유도하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장기적인 진통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침 치료의 진통 효과는 어느 정도의 세션을 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이상은 침을 맞았다, 매일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나와서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3달 정도 침을 맞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 효과는 최대 1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기전의 배경에 있는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신경계의 변화라거나 아니면은 통각 인식을 담당하는, 아니면 고통에 대한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장기적인 진통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역시도 일종의 분절 외적인 진통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치료, 어머니 가급적이면 내일도 나오시고요, 한 2주 정도는 꾸준히 침 맞으시게 되면 상당히 통증이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많이 좋아지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환자분들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실제 의학적으로 반복된 침 치료가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외래로 환자분들은 매일 오늘 3번 나오세요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일, 조금 어려우시면 이틀에 한 번 가급적 많이 나오시게 해서 침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이틀에 한 번씩 나오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환자분은 매일 침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더 타당한 의학적 접근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추 조절 기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 강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 치매 중추 조절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